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즐겨보는 평범한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가 관심이 많은 것 같은 영상만 귀신같이 알고 딱딱 틀어주는지요. 유튜브만 켰다 하면 불륜, 바람, 이혼 이런 키워드들이 붙은 영상들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자기가 먼저 틀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불륜 증거 잡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 알려주는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 어디 해외 배우가 이혼하고 나서 위자료로 얼마를 받았다는 토픽 뉴스, 이런 영상들이 말도 안 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거기 달린 댓글들을 보면 또 얼마나 기가 찬죠. 자기도 얼마 전에 남편이 바람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내 손 안에 파랑새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바람핀 놈이 개벌은 남 못 주고 그냥 안 걸리려고 열심히 노력만 하고 있더라. 이혼 관련해선 여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조언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바람피는 놈들이 많았나 싶고, 하긴 그렇게 쥐뿔도 없이 내내 멍청할 줄만 알았던 제 남편 놈도 바람이란 유혹에 못 참고 넘어가서 제가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가정을 파탄낸 쓰레기였으니까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믿을 게 하나 없다 싶기도 하고요. 여자가 경제권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혼하고 나서도 우스운 꼴이 되기 쉽다는 한 댓글이 엄청나게 기억에 남습니다. 왜 우린 이렇게까지 내가 아니라 남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마당에 어떻게 하면 내 걸 한 푼도 뺏기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덜 피해볼 수 있을지, 어쩌면 가해자들보다 더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순간 억울함이 울컥하고 올라오는 순간도 있죠. 혹시라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 정말 재밌고 속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할게요. 그렇게 자기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깝치는 제 전 남편한테 대형 연 먹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를 썼냐고요? 아니요. 그러면 뭐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까지 뺨을 올려붙이기라도 했냐고요? 뭐 영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그건 역시 아니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했길래 속 시원한 복수를 이뤄냈냐고요? 자멸이요, 자멸. 제 전 남편 놈이 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자기 묻힐 땅 곱게 삽질까지 한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권선징악은 다 죽었다고 나쁜 놈들이 오히려 잘 사는 세상이란 얘기가 마냥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착하게 살아남았고 결국 나쁜 놈이 벌을 받는 결말을 받게 됐으니까요. 사실 남편의 외도 사실보다 저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믿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배신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세월을 쭉 떠올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정말 속 깊고 치가 떨리는 배신감에 몸이 다 떨릴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벌써 상경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도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부모님께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두 분 모두 한날 한시 사고로 돌아가셔서 전 사진 속 저를 안고 계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릴 뿐, 뭐 별다른 추억이나 따뜻한 기억들,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마냥 외롭지 않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빈자리를 어떻게든지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었던 할머니와 친구처럼 함께 지냈던 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나중에 어른 되면 집에다 옷장 10개씩 놓고 살려고. 이리 와서 이거 봐봐.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입으면 엄청 예쁘지 않아? 나 완전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 같지? 그 나이 또래 여자애들이 다 그랬겠지만 저희도 한창 예쁜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여자애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인형 옷 입히기 그렇게 좋아했었던 언니는 패션학과로 대학을 진학했고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에서 벌었던 돈 300만 원을 가지고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하는 거라면 뭐든지 똑같이 다 따라해야 성이 풀리는 저였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냅다 언니를 돕겠다고 저도 같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가서 동대문 시장에서 사입 가방 들고 무시란 무시도 참 많이 당하고 저희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냈었네요. 언니, 우리가 모델 쓸 돈이 어딨어? 내가 그냥 옷 입고 언니가 사진 찍자. 그럼 되지 않을까? 시간도 없는데
내가 오늘 무조건 옷 10벌은 입고 사진 찍을게. 처음엔 거의 무일푼에 가까웠죠. 말이 좋아 쇼핑몰이지 이제 막 20대 초반인 여자 둘이서 할 줄 아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옷 입고 사진을 찍어줄 모델도 없어가지고 제가 하루에 10벌, 20벌씩 옷을 갈아입어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다가 홍보글을 올리고 새 옷을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피부가 맨날 트고 간지러운 건 거의 일상이었고요. 그래도 언니랑 같이 일을 해서 그런지 철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라서 그런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힘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조금씩 뭐가 팔리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매출이라 봤자 사무실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돈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나니까 월세를 내고도 둘이서 돈을 나눠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조금은 커졌고 또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젠 돈 주고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모델을 채용할 수도 있을 정도로 사업이 커졌고요. 그렇게 1, 2년이 지나니까 둘밖에 없었던 사무실에서 그래도 직원 2명을 더 갖춘 꽤나 그럴싸한 회사의 차림이 되더라고요. 무식하게 노력을 하니까 뭐가 되긴 되는구나. 엄청 신기해 했었죠. 언니, 점심 훨씬 지났는데 밥 뭐 먹을 거야? 내가 밑에서 포장해가지고 올게. 그럼 다 같이 먹게 김밥 6줄만 넉넉하게 포장 좀 해와라. 난 떡볶이도. 저랑 시댁의 인연도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사무실 밑에 있던 김밥집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왜 김밥 땡땡이라고 동네마다 있는 체인점 있잖아요. 저희는 맨날 일을 하느라 바쁘니까 김밥이든 분식이든 그런 간단한 것들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는데 늘 팔이 날리던 그 집에서 단골 손님으로 매일같이 눈도장을 찍었던 거죠. 김밥 포장하러 왔구나. 몇 줄 포장해줄까? 아이고, 나이도 젊은 아가씨들이 참 열심히도 일한다. 날도 추워졌는데, 자, 이거 기다리는 동안 저기 앉아가지고 귤 좀 까먹고 있어. 나도 오는 길에 저 시장에서 한 봉다리 산 건데 귤이 참 달고 맛있더라고. 어떻게 요즘 쇼핑몰이니 뭐니 하는 그건 잘 좀 되고 있고,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얼른 대박이 나야 될 텐데. 대박까진 뭐 바라지도 않고요. 그래도 저희 여기 오고 난 이후로 조금씩 잘 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모가 항상 밥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런가. 저희 언니도 맨날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모 손맛이 너무 좋아서 직원들이 어디 안 도망가는 이유가 점심 챙겨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요. 아우, 이모 또 뭘 이렇게 많이 싸주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모도 단골 잡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 그냥 별거 아니니까. 아까 누가 주문을 했는데 내가 실수로 깜빡하고 한 줄을 더 말아버려가지고 남은 거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든든하게 먹어야지. 안 그래? 여기 올라가서 밥 먹어. 이모, 이모 호칭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정말 친한 사이였죠. 그도 그럴 게 동네가 후미져가지고 마땅히 어디 근처에 식당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었던 저희가 매일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곳이 유일하게 그곳이었거든요. 그 당시엔 시어머니가 얼마나 성격이 좋으셨는지 말도 못해요. 맨날 뭐 실수로 한 줄 더 말았다고 하는 김밥도 사실 그냥 애초에 저희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고 싶으셔서 그냥 몇 줄 더 말아가지고 넣은 건지 다 알고 있었고요. 언니랑 저랑 타지에서 올라오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길 못 받으면서 자라가지고 그런지 그렇게 사소하게 챙겨주는 정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남들이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자랐던 기분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요. 그럼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소개를 받는 거냐고요? 아니요. 저 처음에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게에서 배달일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엄청 젊으시다.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야, 인사해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이모 덕분에 두 사람이 모자지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거기도 일찌감치 대학 가는 건 포기하고 어머니 일을 돕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다르긴 했지만 저희 사정이 꽤나 비슷하기도 했고 제대로 말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아,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하게 살아왔구나 속으로 그런 동질감이 느껴져서 반갑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친해지게 된 건 남편이 저희 집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먼저 도와달라 부탁을 한 것이었지만요. 어머, 어떡하지? 아, 이거 택배 기사님이 챙겨갔어야 하는 건데 깜빡하고 놓고 가셨나 보다. 오늘 무조건 택배 나가야 되는 건데.
언니 그럼 얼른 줘. 내가 택시라도 타고 나가서 얼른 붙이고 올게. 조금 있으면 접수 시간 끝날 것 같은데. 아, 어떡하면 좋아. 왜 하필이면 이게 빠져가지고. 오늘 중에 택배사로 넘어갔어야 할 물건 하나가 사무실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마 택배 기사님이 물품 수거해 가시면서 하나 빠뜨린 모양인데 퀵 기사님을 불러도 금방 배차가 될 것 같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누가 불쑥 어디까지 가야 하냐고 자기가 그거 대신 가져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에 먹을 음식을 배달하러 사무실에 왔었던 남편이었습니다. 마침 지금 배달도 없고 바쁜 시간도 아니니까 금방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물건을 받아서 쑥 갖다 놓고는 저희가 내내 걱정하고 있을까봐 잘 가져다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마워서 퀵비를 좀 넉넉하게 쳐드리려고 하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괜찮다고 가게에 그렇게 자주 와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단골 손님 도와준 셈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성이 좋을까. 그래도 뭔가 고마운 마음 살인을 하고 싶고요. 그때 마침 일하고 있는 게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을 때라 퀵으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많았었는데 이걸 여기다 부탁하면 서로 좋겠다 싶더라고요. 저희도 배달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요즘에 가게에 손님도 많이 줄어서 배달 나가셔야 할 일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도 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배달 없으실 때만 들려서 저희 물건도 왔다 갔다 옮겨주시면 서로 도움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저희 입장에선 좋기도 하고요. 아휴,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야 저야 감사하죠. 먼저 나서서 챙겨주신다는 건데. 다들 어려웠을 때였으니까 서로 챙겨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직원인 듯 직원 아닌 듯 저희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면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처음엔 그냥 성격 좋은 사람, 같이 일하는 듬직한 직원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은 1년 후 어느덧 저와 연인이 되어 알콩달콩 결혼을 준비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 사업이 빛을 발하고 있었던 때라서 절 알고 있던 주변의 지인들은 절 보고 너무 눈을 낮춰서 결혼하는 거 아니냐면서 조금 있으면 괜찮은 남자들이 결혼하자고 줄을 설 텐데 왜 그렇게 어려운 시댁에 나서서 들어가려고 하냐고 말을 보태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 역시 어렵게 살아왔던 날들이 있었고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의지가 되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겨우 돈 때문에 그 의리를 깨버릴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언니도 정말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해 줬었어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제부 같은 사람이면 나도 언제든 찬성이야. 어려울 때 서로 의지했던 사람만큼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다고. 너 결혼식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언니가 뭐든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식 올려. 알겠지? 분식집 하면서 월세도 겨우 내고 있던 형편이었던 시어머니, 거기서 배달 일 하고 있었던 남편, 가진 게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늘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전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었기에 남편과 일찌감치 결혼식을 올리고 살림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오히려 남편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한다는 것이 영 미안하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라도 조금 더 모으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너무 의지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했었네요. 당신 말대로 우리 아직 나이도 젊고 둘이서 열심히 살려는 의지만 있으면 먼 데를 못하겠어. 지금이야 당장 결혼식 올리는 돈도 부담스럽고 하겠지만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결혼식도 올리고 하면 당신 말대로 열심히 살아야 될 의지도 더 생기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돈은 걱정하지 말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눈 좀 낮춰서 하면 되지 뭐. 어때? 결혼식 비용 그거 제가 다 냈습니다. 신혼여행은 생략했고요. 언니는 돈 때문에 그런 거면 신혼여행 비용은 자기가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유럽으로 다녀오라고. 하다못해 가까운 제주도라도 갔다 오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이미 결혼할 때 언니한테 도움 받았던 것도 많고 지금 한창 일이 잘 되고 있는 시기에 오래 자리를 비우는 것도 영 내키지가 않아서 정말 간단하게 식만 올리고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살림을 시작하게 됐어요. 결혼식을 올렸다고 혼인신고 했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다만 저희 두 사람의 책임감이 좀 더 강해졌다는 거,
자식 낳아서 안정적인 가정 생활하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밤낮 없이 눈꽃 뜰 새 없이 일만 했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못 간 신혼여행 몇 배는 더 좋은 곳으로 다녀오자는 약속. 정확히 결혼하고 딱 3년 만에 지켜냈네요. 언니랑 같이 꾸준히 해왔었던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고 몇 배는 더 커진 사무실, 월세가 아닌 매매로 계약을 하면서 묵묵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남편이랑 눈물 그렁그렁하며 밥솥 안고 들어가던 것이 엊그제만 같네요. 당신 그 오토바이 얼른 팔아버려. 우리가 이제 일이 많이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당신도 정식으로 회사 들어와서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서 사람 상대도 잘하고 성격도 좋으니까 영업일을 해보는 건 어때? 우리도 이제 사업 확장을 해야 하니까 거래처 가서 홍보하고 영업하고 그런 사람이 마침 필요했었거든. 내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람 뽑으면 괜찮은 사람이 수두룩 빽빽할 텐데 정말 나한테 그런 일 맡겨도 괜찮겠어? 괜히 당신한테 민폐만 끼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미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네. 무슨 그런 소리래. 우리 이렇게까지 잘 된 거, 난 분명히 당신 몫도 있다고 생각해. 언제까지 위험하게 배달 일만 하고 지낼 수도 없는 거고. 나도 사업 잘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사무실에서 번듯하게 일할 수 있게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게 꿈이었어.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게 마누라 꿈이라는데 그 꿈 하나 못 이뤄줘? 이제 우리 잘 될 일만 남았어. 배달 일만 하고 있는 남편이 영 마음에 걸려서 전 회사에 정식으로 들어와 영업 직군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남편에게 했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자기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남편에게 누구 남편인데 그런 일 하나 제대로 못하겠냐고 당신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남편 손에 조용히 자동차 키를 들려줬죠. 이게 뭐냐는 남편의 물음에 그래도 명색이 우리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할 건데 그럼 당신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영업 뒤로 돌아다닐 거냐고 이거는 괜찮은 직원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에 우리 회사에서 계약금처럼 주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차 선물도 한 대 해줬고요.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보이는 남편 손 붙잡고 끌고 가서 백화점에서 번듯한 양복 2벌도 해줬습니다. 예복 외에 양복은 처음 입어본다면서 거울을 보고 요리조리 비춰보고 기뻐했던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아, 내가 이 맛에 돈을 버는구나 싶더라고요. 결혼식부터 남편을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것까지 모두 제 손으로 일궈냈어요. 어떤 사람 눈엔 아무것도 없이 거지꼴이었던 남편, 제가 데리고 와서 사람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부 사이에서 그런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시어머니도 저를 보실 때마다 너한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매번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는 통에 괜히 쑥스럽고 나쁘끄러지기도 했었고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가족들 간의 사이가 멀어진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저희는 오히려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남편도 자리를 주고 나니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했고 몇 년 사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쇼핑몰은 훌쩍 커버려서 백화점 몇 곳에 입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언니는 본인이 새롭게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서 저희 사업체에서 독립해서 나가게 됐고요. 물론 언니 나갈 때 언니 몫은 제대로 챙겨줬고 그렇게 전 언니로부터 대표 자리를 넘겨받게 됐습니다. 오늘 바빠서 직원들 중에 점심 못 챙겨 먹은 사람들도 많다며? 아무리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고 해야지. 김밥 싸가지고 온 거 여기 놔둘 테니까 이따가 배고픈 사람들 챙겨가서 먹으라고 그래라. 알겠지? 아, 너는 어째 날이 가면 갈수록 살이 더 빠지는 것 같다.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서 챙겨 먹어야 하려나. 아이고, 큰일하는 사람이 얼굴이 이래서 원. 아, 어머님,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지금 한창 바쁠 시간 아니에요? 괜히 저희 때문에 매번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서 어떡해요. 이따가 내려가서 계산할게요. 계산은 무슨, 우리 며느리 밥 챙겨주면서 몇 줄 더 싼 것뿐인데 그동안 너한테 받은 게 얼만데 아 이런 거라도 해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바쁜데 나도 얼른 가보마. 시어머니와 사이도 여전히 돈독했고요.
직원들은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를 보면서 저렇게 사이가 좋은 고부관계는 처음 본다고, 나라에서 결혼 장려 영상으로 사장님 다큐멘터리 찍어가지고 보여줘야 한다고 할 정도로 서로 정말 살뜰하게 챙겼죠. 저도 매번 바쁜 어머님에게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남편은 어떻겠어요. 결혼하고 본인은 이제 번듯한 직장도 생기고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아직도 하루 종일 서서 김밥만 말고 있는 모습이 영 마음에 걸리고 미안했었나 봅니다. 저한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당신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미안하기도 한데 엄마 계속 저렇게 일하는 거 나도 영 마음에 걸리고 불편해서 사실 지금 엄마 가게도 많이 어렵고 손님도 없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서서 저렇게 일만 하셔도 월세만 겨우 내고 있는 상황이래. 장사 그거 잘 되지도 않는 거 빨리 접고 그냥 쉬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도 괜히 자식한테 나중에 손 벌리고 짐 지는 거 싫다고 고집을 피우시니까 우리가 어머니 생활비를 조금 챙겨드리면 어떨까 하고 주머니에 돈 없으면 항상 불안해하시는 분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 돈을 챙겨드리면 저렇게 악착같이 일하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아들과 며느리는 먹고 살만해졌는데 시어머니는 여직 김밥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도 영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기에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도 않았고,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하고 선뜻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도 있으니까 놀러 다니시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어지간한 회사원 월급만큼이나 생활비도 챙겨드리고 급할 땐 쓰시라고 제 카드도 따로 챙겨드릴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전 정말 며느리를 넘어서 딸처럼 시댁에게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생활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감했을 겁니다. 저라고 그 돈이 크지 않은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대표라고 하더라도 직원들 월급 나눠주고 또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살림은 조금 빠듯하게 하더라도 회사에 돈 떨어지는 일 없게 해야 하고 나중에 낳을 아이 생각도 해야 하니까요. 가난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을 내 자식한테 절대 물려주는 일 없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끼고 또 아끼면서 살았죠. 정작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살뜰하게 챙기면서도 저한테 꼭 필요한 건 몇 번이나 고민하고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살 정도로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이 덕분에 요즘 편하게 잘 지낸다. 오늘은 어디를 갔다 오고 이번엔 이걸 샀네 뭘 샀네 자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모른다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이 결혼한 것 같다고 웃는 남편을 보는 것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쁜 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놓친 것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한결같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요. 회사가 커지고 제가 벌어들이는 돈이 커지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미 결혼을 했던 순간부터 조금씩 변하고 있었는데 제가 눈치채지 못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시어머니와 남편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제가 행복한 모습만 보면 만족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란 게 그래서 참 무서운가 봐요. 여보, 나도 그래도 회사에서 일한 지 꽤 됐는데 이번에 연봉 계약할 때 그래도 좀 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사실 부부끼리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멋쩍다 싶긴 한데 요즘 영업 나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솔직히 이렇게 일만 하다가 이혼이라도 당하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거라고. 대표 남편이면서 이렇게 영업 뛰고 다니는 거 사람들이 우습다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가 보지. 내가 뭐 이 일 하는 게 싫다는 것도 아니고 만족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나도 제값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이다. 나가서 할 말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당신 지금도 다른 직원들에 비하면 꽤 많이 받고 있는 거야. 영업 뛰는데 당신 차 쓰는 게 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사 명의로 법인 차량도 2대나 뽑아주고, 영업 다니는데 쓰라고 업무 추진비 카드도 따로 만들어줘. 유류비며 뭐며 회사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잖아. 뭐 하는데 돈이 그렇게 부족해서 갑자기 연봉을 올려달라는 소리를 해? 당신이야말로 무슨 다른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연봉을 못 올려준다는 건 아닌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길래. 아, 나도 내 돈 받아서 쓸 데가 왜 없어. 엄마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하는 것도 당신 손 안 벌리고 하고 싶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지금 경력으로 다른 회사 들어가서 영업 뛴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벌 수 있는데 알잖아. 난 당신이랑 회사 생각밖에 없는 거.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건진 몰라도 남편이 갑자기 연봉을 올려달라고 하질 않나. 생활비도 거의 제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다 해결하고 있고 남편의 월급은 거의 남편 용돈처럼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 입장에선 조금 황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남편이 이상하다는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돈 때문에 뭔가 밖에서 예민한 일이라도 있었나 하고 연봉 계약서도 새로 써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라고 호구처럼 그렇게 챙겨줬었네요. 저도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남편만 달라졌냐고요? 아니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고맙단 소리를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사시던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해주는 것들을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급한 일 있으면 쓰셔라 하고 드린 카드 쓰셔봤자 어머님이 얼마나 쓰시겠냐 생각하며 일하던 도중에 백화점에서 200만 원이 넘는 결제 문자가 오는 걸 보고 전 처음에 누가 카드를 훔쳐가기라도 한 줄 알았어요. 어머님, 혹시 제 카드 쓰셨어요? 아, 이게 지금 방금 백화점에서 200만 원 결제 문자가 왔는데 혹시 카드 잃어버리신 건가 해가지고 카드 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없으면 이거 바로 카드사에 분실 신고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너는 그렇게 카드 문자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쓸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전화할 거면, 아, 뭘 그렇게 편하게 쓰란 얘기를 하면서 카드를 주니? 아이, 그거 내가 쓴 건 맞다. 이제 겨울 준비하려고 백화점 왔다가 괜찮은 외투 하나 있어가지고 한 벌 샀는데, 아이고, 이건 원네 눈치 보여가지고 어디 네 카드 편하게 쓰겠니? 환불이라도 하랴. 어머님 얘기를 듣는데 벙찌더라고요. 예전엔 백화점이 뭐예요? 시장에서 옷 한 벌 사려면 벌벌 떠시던 어머님이 제 돈이라고 이렇게 펑펑 함부로 쓰시는 건가 싶고 오히려 결제 문자가 오자마자 전화를 건 저한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시는데 솔직히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건 뭔 아니다 싶어서 그날 바로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어머님 생활비 충분히 드리고 있지 않냐. 당신이 월급으로 용돈도 챙겨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님이 백화점에서 내 카드로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쓰셨다고 하고요.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한테 주의를 주겠다고 다음부터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해야 하는 남편도 오히려 정색하고 저한테 화를 내면서 달려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요. 넌 벌이도 많으면서 엄마가 겨울이라고 외투 한 벌 사는데 그깟 200만 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지금 나까지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요. 그깟 200만 원이라뇨. 신입 직원들 월급이 200만 원을 겨우 넘어요. 돈 10만 원이 없어서 어렵던 시절 생각 못하고 그깟 소리를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지요. 그깟 200만 원? 200만 원이 어떻게 그깟 돈이 돼? 내가 어머님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큰 돈 쓰시기 전엔 그것도 내 카드로 쓰시기 전에 최소한 전화해서 이래저래 해서 필요한데 써도 되겠냐? 물어보시기라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난 나중에 우리 애 낳을 거, 직원들 뭐 챙겨줄 거 생각해서 지금 백화점이든 뭐든 어디 가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제대로 사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당신도 그런 사정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변했다. 왜 그렇게 사람이 달라진 거야? 큰 돈 보니까 막 돈이 우스워 보이고 그래? 뭐? 아, 내가 변해? 아,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고 있어. 변한 건 당신이겠지. 언젠 진짜 엄마 같다고 평생 효도하겠다고. 그거 결혼할 때 했었던 입 발린 소리였어? 아, 왜 전화로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비싼 옷을 샀냐고? 우리 엄마 전화했어. 나한테 전화하셨길래 그냥 편하게 사셔라 내가 얘기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어?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다음 달에 내 월급에서 200만 원 까고 주면 되겠네. 야, 이렇게 카드 주고 기분 나쁘게 생색낼 거면 애초에 그렇게 착한 척을 하지 말던가. 너보다 돈 많은 사람 세상이 세고 셌어. 그 사람들이 다 너처럼 쪼잔하게 돈 쓰는 줄 알아?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시절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입 싹 씻고 생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남편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로는 다 못합니다. 보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배응망덕한 놈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 찍어버리면 그만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혼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설마 내 남편이 변하겠어 하는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버텼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 잠깐 이러다 말겠지. 다시 원래의 관계대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신념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 좋은 시절 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이혼하면 그만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대체 하루아침에 왜 저렇게 변해버린 건지 언니 말대로 돈이 많아지고 나니까 원래 저랬던 사람들 본색을 드러내게 된 건지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땐 차라리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속이 조금 덜 답답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이유를 알고 나니까 더 기가 차던걸요. 지선아, 잘 지내고 있지? 너 별일 없는 거 맞지? 내가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너 남편이랑 요즘에 뭐 문제 있니? 내가 잘못 봤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말 너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보는 거야. 너네 남편 어제 어디 가 있었어? 뜻밖의 연락은 친구를 통해서 받게 됐어요. 명숙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였죠. 평소에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결혼식 때 얼굴 보고 나선 한번 연락이 없던 애가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남편이랑 사이는 괜찮냐느니 요즘에 부부 사이에 뭐 문제는 없냐느니 하는 식으로 묻더라고요.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었지만 친구한테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나빴던 건 아니었기에 빙빙 돌리지 말고 무슨 일로 연락했는지 얘기해달라. 남편 어제 영업 때문에 내내 밖에 나가 있다가 퇴근 시간 맞춰서 잘 들어왔다 얘기했죠. 하지만 이어지는 명숙이의 얘기 너무 충격적이어서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전화기만 붙들고 눈만 꿈뻑거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길래 얘네 부부 금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 사업 잘 되니까 질투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냥 하는 헛소리라고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어제 시부모님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어떤 젊은 여자랑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는 남자가 낯이 익어서 한참 쳐다보니 그게 제 남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뻔히 듣고 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얘기였죠.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났나 봐. 니네 남편 영업하다가 무슨 젊은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요즘에 거의 밖에서 데이트하느라 정신없다고. 너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걱정되는 마음에 얘기해주는 거야. 여자가 무슨 중견기업 딸이라고 백화점에 가기만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써제낀다고 그러던데 너 혹시 뭐 아는 거 없어? 금시초문이야? 그제서야 남편의 행동들이 모두 이해가 가더군요. 갑자기 커진 씀씀이며 마치 자기가 무슨 억만장자라도 된 것 마냥 이런 푼돈 가지고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굴던 모습. 그게 모두 부자인 상간녀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나 봅니다. 명숙인 저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혹시 몰라 자기가 증거 사진도 다 남겨놨고 저희 시어머니 선물을 산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처에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걸 녹음까지 해놨으니까 이혼 소송할 때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만 달라고 그러더군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고맙다고 저도 자초지종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의 충격과 배신감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나한테 소중한 가족이다 생각하고 이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아등바등 노력해왔던 것들이 모두 헛짓거리였던 것만 같아 맥 빠진 웃음만 나왔습니다. 명숙이가 보내준 사진과 녹음을 확인해 보니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잘못 본 것이겠지 하고 믿었던 마음은 사진 속에서 다른 여자와 팔짱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때 거래처 접대를 한답시고 회식 자리를 갖겠다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죠.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기가 차서 웃고 있는 절 보고 청승맞게 뭐하고 앉아있는 거냐면서 핀잔을 주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바람 피냐고. 차라리 변명이라도 하길 바랬는데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남편을 언젠가 걸릴 줄 알았다는 듯이 뻔뻔하게 한숨을 쉬면서 가방을 내려놓고는 이미 뭐 다 알고 물어보는 거 아니냐고. 그냥 조용히 이혼하자고. 무슨 다음날 점심 메뉴 고르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기가 막혀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따귀로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뺨을 얻어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그래, 나도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뺨이라도 한 대 얻어 맞아주는 게 속이 좀 편하겠다 싶네. 야, 나도 이제 네 그늘에서 좀 벗어나서 살아보자. 어? 이미 다 알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나 요즘에 만나고 있는 여자, 너보다 훨씬 젊고, 너보다 훨씬 예쁘고, 너보다 돈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나한테 팔짱 끼고 내가 최고라고, 어? 능력에 비해서 부족하게 사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넌 나한테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해준 적 있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어? 거지 같은 것들, 인생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구제해주니까 감사하다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이혼을 해줘? 내 그늘에서 벗어나서 네 인생을 살고 싶어? 야, 너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있니? 하긴 그렇게 생각이 깊은 놈이었으면 애초에 마누라 두고 바람 피울 뻔뻔한 생각은 하지도 않았겠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어? 네 상간녀가 뭐 그렇게 부자야? 야, 그럼 너 위자료로 10억 들고 와. 내가 10억 받으면 너랑 깔끔하게 이혼해주고 소송이니 뭐니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너 그럴 돈 있어? 이혼도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하자고 해야 하는 거고. 10억이요. 솔직히 그냥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저도 질렀던 액수였습니다. 이혼하고 재산 분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히려 전 이혼을 생각하는 마당에 제 재산이 뜯기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남편은 부자라는 그 상간녀가 어지간히 믿는 구석이었는지 저한테 말 바꾸지 말라고 그깟 10억 그냥 갖다 주면 될 거 아니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대로 가방을 챙겨 들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던 남편 대신에 절 찾아온 건 시어머니였죠. 얘기 들었다.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것도 있고 끝날 마당에 서로 얼굴 붉혀서 좋을 게 뭐 있겠니? 너 그랬다며 10억 주면 우리 가족한테 깔끔하게 떨어지겠다고. 사업 잘 돼서 돈 욕심이라는 거 이제 더 없을 줄 알았는데 하여튼이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자, 여기 네가 말한 10억이다. 서로 소송이니 뭐니 지저분한 짓 안 하겠다고 꼭 각서 한 장 쓰고 돈 받았으니까 이제 깔끔하게 헤어져라. 내 말 무슨 소린지 알겠니?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그렇게 돈까지 내밀며 헤어져 달란 소리를 하니 더욱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모셨었는데 사람을 이딴 식으로 배신하나 거기서 더 악지르고 싸우고 싶었지만 이제 저도 다 끝내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에 돈 받고 깔끔하게 각서 써줬어요. 각서 쓰는 내내 이렇게 지독한 애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동안 우리 아들이 기도 못 펴고 살았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죠. 양심이 있으면 입 좀 다물라고요. 사람이 양심 없는 거 그렇게 내뱉는 것도 뻔뻔하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아요. 그 더러운 돈 그동안 고생했던 내 인생의 위자료다 생각하고 나도 추잡한 개싸움은 안 할 테니까 당장 꺼져요. 서로 조용히 이혼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든 시어머니는 절 흘겨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제 집에서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새 시작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그땐 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뜯겨나간 것처럼 괴롭고 힘들기만 했죠. 10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는데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오나.
정말 다 관두고 싶다. 잠도 오지 않는데 그래서 회사 출근은 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어떤 재밌는 광경이 제 앞에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지선아, 자고 있었니? 야, 지금 난리다 난리. 니네 남편 말이야. 명수가, 걔 내 남편 아니야. 나 어제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시어머니한테 각서까지 써서 냈어. 이제 그놈한테 무슨 일 생기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 갈 길 가려고 하니까 너도 괜히 쓸데없이 증거 잡는답시고 귀찮게 움직일 필요 없어. 나 정말 괜찮아. 뭐? 이혼을 해? 그래서 저 지랄이었구나. 너 지금 내가 주소 하나 찍어줄 테니까 얼른 거기로 가봐. 네 남편이랑 바람 피웠다는 그 중견기업 부잣집 딸내미 있잖아. 걔 완전히 꾼이었나 봐, 꾼. 애는 참 꾼이 무슨 꾼이겠어? 사기꾼이란 얘기지. 아,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네 남편한테 그랬던 것처럼 접근해서 결혼하면 뭐도 주고 하겠다고 그렇게 입을 털고 다니던 게 다 사기였나 봐. 지금 그 여자한테 사기 당했던 사람들이 싹 다 그 회사로 몰려가가지고 자기 돈 내놓으라고. 어우, 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단다. 나도 그 근처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알려줘서 알았네. 네 남편, 아니, 네 전 남편, 그 머저리도 완전히 낚인 거지 뭐. 단잠을 깨운 것은 명숙이의 전화였습니다. 이제는 관심도 없으니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말하는 저에게 명숙이는 호들갑을 떨며 얼른 자기가 찍어준 회사로 가보라며 믿기 힘든 얘기를 해주었죠. 남편의 상간녀가 부잣집 딸이 아닌 그냥 사기꾼이었단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얼른 차를 운전해 회사로 달려가니 익숙한 두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마 진짜 딸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을 붙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럴 순 없다고 거의 오열을 하고 있었고 회사 앞에는 여자한테 속았다는 남자 여러 명이 망연자실하며 주저앉아 있고 경찰에 전화를 하고 아수라장이었죠. 당신 이름이 뭐라고요? 김주현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그 여자가 분명히 자기가 김주현이라고.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된 거야? 어? 아, 자기가 이 집 딸이라고 분명히 결혼만 하면 몇 배는 더 불려서 돌려준다고 하면서 가져간 내 돈. 아이고, 못 살아.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우리 아들이 이혼시킨다고 여기저기서 빌려가면서 만들어서 갖다 준 돈이 자그마치 10억이야, 10억. 가게 보증금이며 뭐며 전부 다 빼가지고 싹 다 그녀한테 갖다 줬는데.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 우리 이제 어쩌면 좋아. 완전히 망했다, 망했어.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주현이라고요. 결혼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사기를 당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게 절 붙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빠, 얼른 경찰에 신고 좀 해줘. 이 사람들 완전 미친 사람들이야. 무슨 결혼이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여자를 붙들고 그럼 자기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펑펑 울고 있는 남편. 무리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10억을 만들어서 절 가져다 준 시어머니도 바닥을 치면서 오열을 하고 난리가 났더군요. 네, 맞아요. 두 사람은 사기꾼의 노름에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가 버린 것이었죠. 저도 명숙이에게 나중이 되어 자초지종을 들어서 알게 된 얘기였지만 그 여자 전과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빼돌린 돈은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솟구친 건지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긴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 그냥 감옥에 가겠다 배째라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두 사람이 부잣집 딸에게 갈아타서 팔자 한번 제대로 고쳐보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욕심 가득한 계획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죠.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막힌 속이 싹 뚫리는 것처럼 어찌나 고소하고 시원한지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통인데 전 그 가운데서 웃음 참느라 아주 혼났다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새아가. 아이고, 내가 이거 아주 큰 실수를 했다. 큰 실수를 했어. 돈만 보고 눈이 어떻게 돌았는지. 내가 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이제서라도 다시 잘 시작해보자, 응? 아유, 그동안 사이도 좋았고. 네가 그랬잖니?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가족이겠냐고. 가족이요?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는 게 언제부터 가족이었다고요? 왜요? 부자의 며느리 보신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계획이 잘 안 풀리셨나 봐요. 그런데 어떡해요? 이미 각서까지 쓰고 지장까지 다 찍었는데. 다신 이혼 가지고 왈가왈부 안 하고 서로 귀찮게 안 하겠다고 저랑 각서까지 쓰고 지장까지 다 찍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엄만 그딴 각서를 써가지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응? 아,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런 실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정말 똑바로 살 테니까 내가 그런 실수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두 사람은 뒤늦게 회사 앞에 찾아온 절 발견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각서를 운운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 이제 다 끝났다 얘기를 하니 서로 네 탓이니 엄마 탓이니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돈 때문에 돌아서는 얄팍한 모잘. 진작에 가족이라 생각 안 하고 덜어내버린 제가 제일 현명하구나 싶었다니까요. 여보는 누가 네 여보야. 땡전 한 푼이라도 돌려받고 싶으면 저기 너처럼 속아 넘어간 남자들이랑 다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잘 고소해봐라. 응? 난 각서대로 앞으로 다시는 너나 니네 엄마 얼굴 안 보고 속 편하게 살려니까. 알겠니? 울고불고 하는 남편은 그대로 놔두고 차를 타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래서 전 지금 예정대로 잘 이혼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혼자가 되어 사업체 잘 꾸려 나가면서 지내고 있어요. 빚까지 내서 저한테 돈 퍼다 준 시댁은 여기저기 빌린 돈 제대로 갚지 못해서 개인회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 들었네요. 이런 거 보면 돈 때문에 배신하는 그런 못된 짓, 언젠가 벌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 아직 세상 살만한 걸 느낍니다. 욕심부리다 배 뻥 터진 저희 전 남편, 터진 배 꿰매서 잘 살아보라고 기도나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꽃다운 30대 여자입니다. 전 나이는 얼마 먹지 않았지만 지난 몇 년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르느라 마치 인생 2회차를 사는 것만 같아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전 어릴 때부터 외로웠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어머니와 저 단둘뿐이었거든요. 제가 학교도 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와 어머니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개월을 병원 신세를 졌기 때문에 저와 어머니는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버지 곁을 지켰죠. 그 기억이 어린 저에게도 강렬했는지 지금까지도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래도 다행이죠.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아 속상하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보낸 시간이 모두 다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대단하신 게 큰 수술도 2번이나 받고 병원에서도 오래 계셨는데도 힘든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딸이 곁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더 서글펐죠. 아버진 절대 저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절 학교에 보내고 곧바로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셨어요. 처음엔 점포도 없어서 작은 리어카에서 김밥을 싸고 커피를 타서 시장 사람들에게 파는 일을 하셨죠. 제가 학교에 다녀올 시간이 되면 밥을 챙겨주시고 다시 동네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자물쇠 밖에서 엄마가 잠그고 다녀올 거니까 밖에서 누가 문 열어보라고 두드려도 절대 안에 있는 내색하면 안 돼. 무슨 일 있으면 엄마 일하는 식당으로 바로 전화하고, 알았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낡은 집에 엄마와 제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면서 원래 살던 집을 팔아 모두 다 병원비로 써버렸거든요. 집이 얼마나 좁은지 집안에 화장실도 없었어요. 집 밖으로 나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시면 제가 혼자 갈 수 없으니 어머니는 항상 방 안에 요강을 두고 나가셨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께서 절 집에 혼자 두고 식당에 나가는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몇 번이나 자물쇠를 확인하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합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다음날 팔 김밥 재료를 손질하시고 새벽이 돼서야 잠이 드셨죠. 제가 아무리 낡고 허름한 집에 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고 외로워도 어머니에게 투정조차 부릴 수 없었던 게 어머니가 제 앞에서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셨어요.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 제 밥을 차려주셨고 학교에서 행여나 친구들한테 아버지 없는 애라고 놀림이라도 받을까봐 옷이며 운동화도 항상 깨끗한 새 것으로 사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인지 저도 언제나 씩씩하고 밝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께서 저 키우며 돈 벌기도 힘든데 저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언제나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선생님께도 잘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 없는 애처럼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 덕분인지 초등학교 땐 반장을 놓치지 않고 매년 했어요. 집에서 워낙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매일 책만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공부도 곧잘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땐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라 학교에서 경시대회 같은 것도 대표로 나가고 했죠. 친구들은 그런 절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수진이 넌 학원도 하나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우리 엄마가 너희 부모님은 좋겠대. 돈 한 푼 투자 안 하는데도 알아서 척척 잘한다고. 친구들뿐이 아니라 친구들의 부모님들마저 절 대견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원 한 번 다니지 않았는데 항상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언젠가부턴 전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얘기를 굳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집에 친구들도 잘 데려가지 않았어요. 가난이 창피해서라기보단 다른 사람들이 꼭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턴 가난을 숨겼습니다. 제가 공부도 잘하고 반장, 부반장을 놓치지 않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던 친구들도 우리 집에 놀러 갔다 하면 이상하게 절 안쓰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네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하나 했더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였구나? 네가 성공해서 집안 일으키려고, 그치?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아이고, 어린 게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어머니 혼자 너 키우시느라 고생하겠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려야 돼. 분명 다 저를 위하는 말인데 전 어쩐지 듣기 싫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 마음대로 제 상황을 걱정하며 안쓰럽게 생각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다고 예뻐하시던 분들도 우리 집 사정을 알고 나시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김밥과 커피를 팔아 번 돈으로 학교 근처 시장에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어머니는 뿌듯해하시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제가 쉽게 기죽을 리 없죠. 어머니의 씩씩함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셔도 그렇지. 그래도 수진이 네가 명색이 반장인데 너희 어머니 학교에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니? 1학기 반장 어머니는 학교 행사 때마다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엄마가 가게 하시느라 바쁘셔서요. 다음엔 간식이라도 한번 보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땐 당황하고 창피했습니다. 대놓고 다른 아이들 부모님과 비교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듣다 보니 면역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대충 하고 넘어가실지 알게 됐거든요. 어머, 어머, 수진아.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간식 사오라고 말한 줄 알겠다. 요즘은 절대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그런 거 요구 못해. 내 말은 그래도 네가 반장인데 어머님이 학교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모든 선생님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 집 사정을 뻔히 아시면서도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진학 상담 때마다 어머니가 못 오시면 아버지라도 오시라고 하라고 호통을 치시던 분까지 있었죠.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씩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 사는 건 항상 녹록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남들은 뭐든지 쉽게 쉽게 해내는 것 같은데 저에겐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약대 2학년을 다니던 중에 어머니께서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전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도 주변에선 말이 많았거든요. 그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고 했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애미가 못나서 딸내미 앞길을 망치는구나. 엄마 혼자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학교는 졸업해. 어머닌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 병원에도 가지 않을 거라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학업을 그만두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라곤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시고 키우느라 본인 몸은 돌볼 새도 없이 살아오신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수술까지는 어머니께서 모아두신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했지만 자꾸만 암이 이곳저곳으로 전이가 됐어요. 수많은 검사와 본격 항암 치료를 받게 되자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전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지만 우선 어머니를 하루라도 빨리 낳게 하는 게 급선무였으니 어머니께 일절 돈 얘기는 하지 않고 간호에만 신경 썼습니다. 전 결국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취직을 했어요. 약사가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사무보조 업무를 했어요. 많지 않아도 제가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 그래도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돈 벌기 힘든 건 물론이고 살림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출근하면서 어머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며 간호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많지 않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남은 돈은 조금씩 저축까지 했어요. 매일매일 정신없이 돌아갔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진 병원에 그렇게 오래 계셨어도 결국은 저와 어머니의 곁을 떠나셨지만 어머닌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사실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병이 완치가 되자마자 곧바로 또 가게에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사정을 아신 건물 주인분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동안 월세를 일절 받지 않아서 곧바로 가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죠. 세상에 저와 어머니 둘뿐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전까진 항상 이 세상에 어머니와 저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도 완치되고 집안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니 저도 연애도 하게 되고 결혼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전까진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처음엔 다 좋다고 하다가도 우리 집 사정을 알게 되면 마음이 달라질 거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약사 자격증이 있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어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저에게 호감을 보였을 때 전 남자친구를 멀리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약대를 다니긴 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했으니 엄연히 고졸이었고 회사에서도 말단 직원이었죠. 남편은 연구원이었고요. 거기다가 전 집안 사정도 넉넉지 않았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내느라 집도 이사해서 당시에 투룸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제 사정을 다 듣고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남자친구를 믿었죠. 워낙 제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 갔을 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있었지 자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 다 그럴 겁니다. 세상 시어머니들이 다 시집살이를 시켜도 자신의 어머니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착각 속에 살죠. 제 남자친구가 딱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인사 가기 전까지 부모님께 저에 대한 정보를 일절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어른들 입장엔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선 난색을 표하시더군요. 요즘같이 개나 소나 다 대학 가기 쉬운 세상에
아니, 도대체 무슨 깡으로 대학도 졸업을 못했어? 그래도 용케 취직이 됐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수진이가 졸업은 못했어도 나랑 같은 약대 출신이야. 약대 출신은 무슨 졸업도 하고 자격증도 따야 약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고졸이란 소리 아니냐? 지금까지 고졸 사원으로 살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주변에서도 무수히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던 바로 그날이 저에게도 가장 당황스러웠던 날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구시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애써 분위기를 맞춰보려 노력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께서 유방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돼서 제가 간호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군요. 아버지랑 다른 형제들은 뭐라고 대학생 딸내미가 엄마 병원 간호를 해? 준수 씨가 저에 대해 전혀 얘기를 안 했나 봐요. 저희 아버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어서 어머니랑 저 둘뿐입니다. 뭐? 아이, 홀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다고? 거기다가 유방암, 어머, 암이면 무조건 유전되는 거잖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물론 암은 유전될 확률이 많지만 그렇다고 100% 걸리는 건 아니야. 매년 건강검진 잘 하고 관리하면 돼. 얘기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제가 고졸이라는 것과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는 것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투병 사실까지 들먹이시며 얘기하시는데 정말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날 전 마음이 상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께서 절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답니다. 저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상처가 되더군요.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살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시작부터 무너지니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부모님 마음을 돌리겠다고 했지만 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에게 워낙 잘하고 우리 집 사정까지 다 이해해주는 남자친구에겐 고마웠지만 이미 저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으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남자친구가 결혼하겠다고 우긴다고 그 마음이 달라지실까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진심도 아닌데 억지로 절 받아주신다고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전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걸 안 남자친구가 성급하게 굴었습니다.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면서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저와 결혼하겠대요. 부모님과 연을 끊어도 말이죠.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저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제가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야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죠. 저에 대해 다 아시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차차 아시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 눈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우선 결혼 얘기는 접어두고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친해지는 데 힘썼습니다. 남자친구도 함께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 생신이 다가온다고 해서 회사 근처 맛집을 예약했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듣기론 어머니께서 해산물을 워낙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 점심시간에 백화점까지 들러 선물까지 샀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브랜드까지 미리 알아내서 새로 나온 신상 지갑을 샀죠. 저로선 여러모로 무리한 거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생신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제 마음 같진 않더군요. 미리 주문한 식사가 서빙됐는데 어머니께서 생신인데 미역국을 못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마음이 쓰여 미역국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미역국을 한술 뜨시더니 미간을 확 구기시더라고요. 전 신경이 쓰여 맛이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생일상은 자고로 손맛이 중요한 건데 남이 끓여준 미역국이라 그런가 영 맛이 없네. 이래서 엄만 딸이 있어야 돼. 아들만 줄줄이 둘이니 평생 미역국 한 그릇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갑자기 하소연을 늘어놓으셨어요. 아들만 둘이라 집안에 여자가 없어서인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미역국을 얻어먹은 적이 없으시대요. 저도 속으로는 그게 왜 아들만 있어서인가 남편한테 끓여달라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겠다 싶었죠.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입 바른 소리를 좀 했어요. 자기는 어머님 미역국도 한 번 안 끓여드리고 뭐 했어.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 미역국은 제가 매년 끓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그래. 수진이 네가 생각보다 살갑고 센스도 있구나. 식당도 미리미리 예약해놓고 선물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라 너무 마음에 들어.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식당도 선물도 마음에 들어 하셨죠. 엄마에게도 잘 떨지 않는 애교를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하려니 영 민망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한결 친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들고 있던 수저를 탁 소리가 나게 3개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생일이 뭐가 되수라고 계속 미역국 타령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역국만 끓여주면 다 되는 거야? 어이구, 저 옆였네. 자기가 약사 아들 만들었다고 무조건 약국 차려줄 수 있는 처가에 장가 보낸다고 하더니만 그까진 미역국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 봐라.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께선 제 앞에서 당신은 약국을 차려줄 수 있는 며느리를 원한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전 눈물이 왈칵했지만 애써 꾹 참았죠. 어쩌겠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이상 이 정도는 꾹 참아야죠.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 마음에 들기란 약대에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먼저 전화한 것은 처음이라 전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거신 이유가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죠. 수진이 너 주말에 할 일 없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김장하는데 와서 좀 도울래? 어머님 김장 직접 하세요? 대단하세요. 당연히 제가 도와야죠. 아침 일찍 갈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철이 없었어요. 김장하러 오라는 말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좋아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절 이미 며느리로 생각하시니까 김장날 부르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뭐하러 직접 전화까지 해서 절 부르실까 싶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 집으로 김장을 하러 간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일이 많아 출근해서 도와주지 못하는데 괜히 혼자 와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요. 전 오히려 좋다고 했죠. 남자친구가 옆에서 괜히 거든다고 제 편 들어주면 더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전 주말이 되자마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남자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김장이지 이건 뭐 김치 공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집은 시골에서 농사지은 배추를 몽땅 다 가져다가 온 집안 식구들끼리 다 같이 김장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남자친구의 고모님 2분의 작은아버지 식구들까지 온 식구가 김장을 하기 위해 모두 다 남자친구네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시골에서 절여온 배추가 언뜻 보아도 100포기는 더 돼 보였습니다. 집 앞마당에 수북히 쌓인 배추를 보자 정신이 번쩍 뜨였죠.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절 며느리로 생각하기보단 정말 일손이 한 명이라도 귀해서 부르신 건가 싶더라고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설마 남의 집 귀한 딸을 일꾼으로 불렀겠냐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김장하는 동안 전 정말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하루 종일 김장만 했어요. 가족 중 누구 하나 괜찮냐 힘드냐 묻지도 않더라고요. 어머, 우리 형님 며느리감 손이 아주 그냥 야물딱지네. 우리 형님도 이제 며느리 좀 들어오면 좀 편해지시겠어요. 그러게, 아이고, 내년엔 우리도 국수 얻어먹는 거야? 김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그제야 어른들께서 저에 대해 궁금해 하셨어요.
제가 준수 씨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더니 그때부터 고모들이 저를 조카 며느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전 그 호칭이 싫지 않아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무슨, 아유, 우리 준수 아직 30도 안 됐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나는 아들들 결혼 늦게 시킬 거야.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어요. 저랑 준수 씨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님은 아직 아들 장가 보내기 싫으신가 봐요. 어머, 요즘 아가씨들이 이렇게 적극적이라니까. 아유, 아가씨가 우리 춘수랑 결혼하고 싶긴 되게 결혼하고 싶나 보네. 이렇게 힘든 김장까지 하러 온 거 보면. 그러게, 우리 오빠가 아들 약국 차려주는 며느리 본다고 입이 침에 마르게 얘기했었는데. 아유, 우리 조카 며느리는 다 준비되어 있나? 도대체 언제부터 약국 얘기를 하셨던 건지 온 식구가 다 알고 계시더군요. 전 할 말이 없으니 웃어 보이는 것 말고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마음이 뒤틀리시는지 또 괜한 호통을 치셨어요. 거 다들 쓸데없는 소리 말고 후딱 마무리나 해.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차리고 하루 종일 김장만 할 생각이야? 수진이 넌 그만 너희 집에 가봐라. 괜히 네가 우리 집에 드나들어서 우리 아들 혼사길 막히겠다. 전 순간 말문이 턱 하고 막혀버렸어요. 아버님 말 한마디에 마치 제가 남자친구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결혼하자고 조르는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일할 사람도 없는데 와서 도와주면 좋지 뭘 또 그래요? 수진아, 저 사람 말 신경 쓰지 말고 이거나 다 들고 나가서 밖에서 좀 닦아와. 남자친구 아버지의 말씀에 이미 상처를 받고 어안이 벙벙한 저에게 어머님은 대야를 잔뜩 안겨주셨습니다. 해가 지게 생겼으니 빨리 마당에 나가서 닦아오라는 거였죠. 순간 전 욱해서 품에 안은 대야들을 바닥에 다 내동댕이 쳐버릴까 싶었어요. 이대로 다 던져버리고 결혼이고 뭐고 하지 말자 싶었죠. 그런데 그때 퇴근하고 급하게 달려온 남자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부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을 다 들어버렸나 봐요. 남자친구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수진이랑 다들 친해졌으면 해서 오라고 한 건데 어떻게 내 여자친구를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어? 전 남자친구의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로 받은 충격이 가시질 않았거든요. 그날 일로 남자친구가 화가 많이 났는지 부모님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요. 저 지금까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뭐든지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지가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이렇게 무식하게 하시는 분들인 줄 몰랐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이럴 줄은 몰랐다며 너무나 실망했답니다. 처음에 부모님이 절 반대했을 땐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고 저와 가까워지다 보면 분명히 저의 좋은 점을 금방 알아채시고 허락하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조건만 가지고 무턱대고 무시하며 반대하실 줄은 몰랐대요. 그날 이후 전 더 곤란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불도저처럼 결혼을 밀어붙였죠. 부모님과도 사이가 틀어졌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는 부모님 댁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집을 나와 아예 독립하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전 당연히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화가 난 마음을 보여주려고 괜히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진심이었어요. 저와 함께 잘 살 집을 구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집을 알아보더니 정말로 집을 나와 이사를 했죠. 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남자친구를 말렸지만 남자친구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실 때까지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전 이런 방법이 과연 통할까 싶었는데 정말 통하더라고요. 저한텐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더니 당신네 아들이라면 꼼짝 못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정말 집을 구해서 나가버리자 마음이 급해지신 부모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말처럼 저에게 지난 일을 사과하신 건 아니에요. 아들이 저렇게까지 나오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식의 얘기였죠. 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이대로 결혼을 하는 게 맞나 고민이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선 전혀 불안한 게 없었는데 아무래도 시부모님 되실 분들과 제가 정말 가족이 되어 잘 지낼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절 무시하고 막대하시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암담했거든요. 하지만 눈 깜짝할 새에 남자친구의 지위로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살겠다고 계약한 전셋집에 이것저것 생활용품을 정리해 놓고 웨딩 촬영까지 하고 보니 결혼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매일 퇴근하면 앞으로 함께 할 신혼집에 매일 같이 가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하면 밥은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할 건지, 아이는 몇이나 낳을 건지 생각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전 남자친구와 건강검진을 함께 받으러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유방에 이상한 게 보인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글쎄 제가 유방암이랍니다.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신 적이 있다 보니 전 20대 초반부터 매년 검사를 받았었어요. 10년 가까이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행히 유방암 초기 단계라서 검사를 조금 더 진행해보고 수술 여부와 항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매년 검사를 한 덕분에 빨리 알게 돼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유방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들이 틀어져 버렸어요. 전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역시나 제가 우려했던 대로 예비 시부모님들은 절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애초에 없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암에 걸렸으니 좋아할 시댁 식구가 어디 있겠어요. 파혼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의 반응은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가기 전부터 전 어떤 소리를 듣게 돼도 상처받지 말아야지 굳게 마음먹고 갔어요. 남자친구는 시부모님이 무슨 소리를 하든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 어머, 거봐. 내가 뭐랬니? 암은 무조건 유전이라니까. 아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니. 결혼 전에 알아서. 이게 다 우리가 열심히 제사 지낸 덕이다. 이건 누가 봐도 조상님이 우리 집안을 살려주신 거야. 전 제 두 귀로 똑똑히 듣고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누가 보면 저에게 좋은 일이라도 생긴 줄 알겠어요. 마치 제가 암에 걸린 게 잘 됐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니. 수진이 유방암 걸렸다고 설마 우리 결혼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얘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당연히 결혼 못하지. 천만다행으로 결혼식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 당장 파혼해. 내가 말했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진이랑 꼭 결혼할 거라고. 난 원래 날짜에 결혼식 올리고 수진이랑 병원 같이 다니면서 치료할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남자친구는 완강했어요. 신혼여행만 취소하고 식을 올리자마자 저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에 집중할 거라고 했죠. 이 정신 나간 녀석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고졸이랑 결혼하는 것도 미치게 싫었었는데 도대체 네가 뭐가 모자라서 암까지 걸린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예식장부터 취소해. 가만히 앉아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나누는 얘기를 듣다 보니 전 기가 막혀서 웃음이 튀어나오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처음부터 전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결정해서는 안 됐습니다. 전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됐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더는 이 집에 시집 올 생각 추호도 없어요. 이 결혼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라 제가 깨는 거예요. 준수 씨 미안하지만 우리 파혼해요.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해요. 물론 남자친구에겐 고마워요. 저같이 부족한 여자를 사랑해 줬으니까요. 하지만 도저히 저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제 할 말만 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알아서 파혼하겠다고 해서 신이 난 남자친구의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뒤를 쫓아오는 남자친구에게 손가락에 끼고 있던 커플링을 돌려줬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절 설득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니까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겐 매일같이 연락이 왔지만 전 받지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락이 와서 전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절 지나가는 똥개 정도로 취급하지 않는 어른을 시부모님으로 모시고 살 수는 없다고요. 물론 어른들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맞아요. 어느 부모가 암에 걸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겠어요. 저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앞에 두고 저를 내쫓을 명분을 찾았다며 좋아하는 꼴까지 보여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저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지만 애써 유방암 치료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의 유방암 진단과 파혼으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신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예요. 사실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절 반대하셨을 때도 어머니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졸에 아버지가 안 계셔서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고 하면 어머니가 제일 슬퍼하실 게 뻔하니까요. 이게 다 내 잘못이다. 그 나쁜 걸 너처럼 귀한 애한테 물려줘서 이 사달을 만들고 내가 사돈 댁에 가서라도 무릎 꿇고 빌게. 너 어떻게든 유방암 내가 완치시킬 테니까 너 받아달라고. 엄마, 나 암 걸려서 파혼당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집안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거라고. 제 파혼 소식에 어머님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와 파혼한 일에 대해선 절대 후회하지 않았지만 그 일로 어머니께 크나큰 상처를 만들어드린 것 같아 그건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전 더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요. 제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어머니가 겪었던 시건보단 훨씬 더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시련이었으니까요. 저에겐 보험도 있었고 결혼한다고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 최소한 병원을 다니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했던 건 저에겐 어머니가 계신다는 겁니다. 어머닌 가게를 나가 일하시면서도 저의 병간호를 해주셨어요. 항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제 곁에 있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수술 경과가 좋았어요.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계속 외래 진료를 받으며 검사도 해야 하지만 처음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고작 30년 조금 넘게 살았지만 여러 방면으로 산전수전을 겪고 나니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죠. 저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부터 해결하느라 급급했었는데 파혼도 하고 한번 크게 아프고 나니까 뭐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후회해봐야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전 지금까지 고생한 것들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하고 싶었던 일은 뭐든지 다 했습니다. 어머니와도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생각해보니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어머니와 둘이 여행 한번 다녀온 적이 없더라고요. 전 다른 건 다 젖혀두고 오롯이 저와 어머니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흐르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나쁜 기억들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해졌을 때쯤 저에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만날 일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던 분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분들은 바로 절 파혼까지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바로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바로 딱 만났어요. 제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잠깐 짬을 내 병원에 들렀는데 글쎄 거기서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딱 만난 거예요. 더 놀라웠던 건 어머님께서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시간이 벌써 5년이나 흘렀으니 제가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병원이라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아버님 때문에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도 아직 정정하신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다 두 분을 보고 있었죠. 아주 죽을 병 걸렸네, 죽을 병 걸렸어.
수술도 잘 끝났다는데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렇게 엄살을 부려? 병원에서 평생 살 거야? 얼른 괜찮다고 해야 퇴원을 할 거 아니야? 보아하니 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환자복까지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는 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죠. 그리고 아는 체를 했어요. 제가 다가가 오랜만에 뵙는다고 인사를 건네자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전 마치 제가 저승사자라도 된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셔서요. 그런데 두 분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절 보자마자 어머니는 제 손을 부여잡고 펑펑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아버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시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저희를 쳐다보는데 저도 당황스럽더군요. 전 애써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진정하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닌 대뜸 저에게 사과부터 하시더군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한테 내가 몹쓸 짓을 해서 이런 벌을 받나 보다.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니 그래. 그래, 우리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준수가 계속 너한테 연락했는데도 네가 전화도 안 받고 아예 연락처도 바꿔버렸다며.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도 연락을 못했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언젠가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한 적은 있어요. 만약 만나게 되더라도 두 분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이 사과하라고 했을 때도 절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두 분께서 제게 이러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저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아온 5년 동안 전 남자친구네 집안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먼저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신 이유는 어머니께서 자궁경부암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수술을 하고 입원 중이시라네요. 더군다나 저와 파혼하고 나서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대요. 준수도 너랑 헤어지고 나서 완전히 부모한테 등 돌렸어. 아예 이제 연락도 안 한다니까. 내가 자궁경부암 걸렸다고 했더니만 그게 다 내가 너한테 모질게 해서 내가 벌 받는 거라고 하는 거 있지? 그랬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파혼하고 나서 남자친구는 철저하게 부모를 외면하고 살았나 보더군요. 어머니가 자궁경부암에 걸렸는데도 일절 와보지도 않고 연락도 한 통 안 했답니다. 예전의 생각을 하면 두 분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았지만 암에 걸려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암이라는 병이 얼마나 힘든 병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환자도 보호자도 서로 굳게 마음을 먹고 함께 이겨내야 하는 병인데 자식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면 그거만큼 힘든 게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께선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같이 병원에 계신 모습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싶네요. 다행은 무슨, 수진이 너도 이 인간 알잖니? 어디 마누라 걱정하는 사람이니? 지금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느라 아주 매일 똥 씹은 표정이다. 거기다가 자기도 너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 다 퍼부어놓고서는 아들 집 나가니까 그게 다 무조건 나 때문에 생긴 내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는데, 아유, 내가 아주 질린다니까. 어머, 근데 너는 병원에 무슨 일이야? 이 옆에는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할 줄 모른다니까. 우리가 지금 수진이 앞에서 fun술 떨 때야. 그러고 보니 수진이 넌 치료 다 끝났니? 이제 완치된 거야? 누가 보면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기라도 한 줄 알겠더라고요. 두 분은 그제야 제 안부가 궁금했는지 제가 왜 병원에 왔는지 물으셨어요. 아직 유방암이 완치된 게 아니냐며 걱정하시면서요. 이래서 사람은 다 자신이 겪어봐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나봅니다. 제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좋아하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제 걱정을 다 해주시니까요. 아, 저 유방암 완치됐어요. 오늘 병원에 온 건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아이 가지려고 이 병원 산부인과 다니고 있어요. 아무래도 암 걸렸을 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임신 가능할까 검사해 보려고요. 네, 그랬습니다. 전 작년에 결혼했어요. 저의 굴곡진 인생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가 또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한 사람이라 부모님도 미국에 계세요. 남편 부모님도 저의 상황을 다 아시지만 너무도 감사하게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셔서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도 한 거예요. 남편을 닮은 아이를 꼭 갖고 싶거든요. 어머, 그랬구나. 잘 됐다. 내가 아프고 나서 네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 그때 그냥 널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어머닌 여전했어요.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본인 생각만 하셨죠. 그때였습니다. 간호사분이 제 이름을 불러 진료실에 들어가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이 사람 암 치료 끝나면 다시 한번 따로 만날 수 있을까? 그때 만나서 우리가 정식으로 사과할게. 네가 우리를 용서해줘야 준수도 다시 돌아올 거다. 아버님은 꼭 다시 절 만나고 싶다고 사정하셨죠. 전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인생은 정말 살아봐야 아는 거라는 걸요. 전 말없이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전 어쩌면 지난 5년 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 달려온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두 분에게 결혼했다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도 희열이 있었지만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제가 명함을 건네던 바로 그 순간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죠. 아버지가 제게 건네받은 명함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자 어머니는 아버지 손에 있던 명함을 빼서 확인했습니다. 그러곤 제가 건넨 명함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당연히 믿을 수 없겠죠. 저도 아직 믿기지 않으니까요. 어머, 이 약국 약사 김수진. 수진이 너 약사 됐니? 네, 저 약사 됐어요. 암 수술하고 치료받으면서 회사 그만뒀더니 시간이 남아도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 시작했죠. 그래서 항암 받으면서 다시 약대 들어가고 약사 자격증까지 땄고요. 얼마 전에 제 이름으로 된 약국도 차렸어요. 저는 어느 때보다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닌 약국이라는 말만 듣고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놀랐겠죠. 아들 장가 한번 잘 보내서 약국까지 차려주시려고 했던 분들이 제가 당신의 아들보다 먼저 결혼해서 먼저 약국을 차릴 거라곤 꿈에도 모르셨을 테니까요. 네가 어떻게 이 약국을 차렸어? 너 로또라도 된 거냐? 로또 맞았죠. 제 남편이 저한텐 로또거든요. 제 남편 치과 의사예요. 집안도 대대로 미국에서 의사라 얼마 전에 한국에 개원했거든요. 남편 병원 바로 아래층에 제 약국도 차려줬어요. 전 진료실에 들어가야 한다는 상황도 까먹고 제 근황을 얘기했습니다. 아픈 분에게 이런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게 한편으론 미안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가요? 파혼하고 나서 어떻게든 유방암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라 매일 다짐했지만 종종 저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던 남자친구의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서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만나면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복수해야지 마음만 먹었었는데 정말 제가 해낼 줄은 몰랐어요. 제 명함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분의 얼굴이 저희 어머니에게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절실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모습을 말이죠. 그날 이후 저에게 신기한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유방암 치료를 하면서 먹었던 항생제 부작용으로 몇 년째 먹던 위장약이 있었거든요. 안 먹으면 속이 쓰려서 잠도 잘 못 잘 정도였죠. 그런데 그 약을 딱 끊게 됐어요. 아무래도 가슴 깊숙이 박혀져 있던 서러움을 해소한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전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도저히 볼 낯이 없어서 전화는 못하겠고 메시지로 대신한다. 지난날 있었던 나의 실수는 잊어주렴. 벌받으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단다. 병도 완치되고 약사도 되고 결혼까지 한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아둔한 인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단다. 미안했다. 용서해 주렴.
문자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속이 시원하기보단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되어서 잘 지낼 수도 있었던 인연인데 누군가의 실수로 한순간에 많은 것이 달라졌으니까요. 전 답장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 나름대로 용서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머니께서 얼른 완치하시기를 빌어드렸습니다. 전 다시 한번 인생이라는 게 참 별나고 살만하다는 걸 깨달았죠. 의도치 않게 다른 방법으로 복수하게 됐지만 그래도 파혼을 하게 된 일로 악착같이 병도 이겨내고 꿈에 그리던 약사도 됐으니 저에겐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절 보시고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모두 다 극복하시길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가정엔 크고 작은 사고도 없이 항상 무탈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